여러분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풍경, 익숙한 시스템,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일상 속 기능들이 외국인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한 영국인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었습니다. 25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도시를 기록했던 그가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도시 모델을 찾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서울에서 마주한 광경은 그의 오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지하철역의 작은 안내선 하나부터 밤거리를 밝히는 가로등까지 그가 본 한국은 단순한 기술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향한 도시 설계에 감동한 한 외국인의 진심 어린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앤드류 포크너입니다. 영국 BBC 방송국에서 25년 동안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죠. 그동안 수많은 도시를 다녀봤고 웬만한 풍경엔 이제 감흥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시작부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거든요. 프로젝트 시작은 브렉시트 이후였습니다. 영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도시 모델을 찾기 위한 다큐멘터리였죠. 독일, 캐나다, 호주 같은 후보들이 먼저 거론됐습니다. 그중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이 많이 달라졌다던데요. 서울은 어떨까요? 순간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갸웃했죠. 한국은 솔직히 제가 깊이 다뤄본 적 없는 나라였습니다. K-팝, 드라마, 반도체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도시 인프라나 시스템 면에서는 전혀 감이 없었습니다. 망설였지만 결국 팀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서울 관련 자료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눈에 띈 건 2024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었습니다. 3%를 넘었다는 보고서가 있더군요. 반면 영국은 마이너스에 가까운 수치였죠. 그때부터 묘한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안녕하세요를 몇 번 연습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2시간이 지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이 공항은 상상보다 훨씬 깔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지가 없었습니다. 안내판은 명확했고 사람들은 분주하지만 조용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꽤 이색적이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고 중간중간 공원이 배치돼 있었죠. 도시와 자연이 섞여 있는 느낌이었달까요? 런던과는 전혀 다른 인상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플랫폼 바닥에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줄을 서 있었고 전광판은 초 단위로 열차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죠. 지하철이 도착하자 모두가 자연스럽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무도 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알던 서울이 아닌데.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모든 예측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한 순간부터 저는 이 도시의 또 다른 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첫 인상은 너무 조용하다는 거였습니다. 출근 시간도 아니었는데 대부분의 승객이 이어폰을 꽂고 조용히 휴대폰을 보고 있더군요. 통화하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좌석 위에 붙은 파란색 스티커도 눈에 띄었습니다. 노약자석이라고 적혀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 자리에 앉은 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리가 텅 비어 있는데도 아무도 앉지 않더군요. 그것만으로도 이 나라 사람들의 질서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철 안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됐습니다. 속도가 빠른 건 물론이고 끊김도 전혀 없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에서는 아직도 대부분의 구간에서 통신이 안 되는데 서울에서는 지하철이 일상 공간이라는 말이 실감났죠. 그때 승객들 사이로 무언가 유리문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스크린도어였습니다. 플랫폼과 열차 사이를 완벽히 막고 있었죠. 이게 얼마나 당연한 거냐는 듯 모두 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영국에는 일부 신규 노선에만 겨우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전 구간에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카메라맨인 조나단이 제게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이런 건 언제부터 있었대요? 저도 궁금했기에 옆에 있던 중년 남성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 스크린도어는 언제부터 설치된 건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15년쯤 됐죠. 사고 예방하고 여름엔 냉방 효율도 좋아져서요. 낯선 외국인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는 모습, 솔직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런던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 남성은 친절하게 영어도 섞어가며 설명해줬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빠르고 안전한 걸로 유명하죠. 한국 사람들은 매일 이용하니까요. 말을 듣는 내내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도시의 철학이 담겨 있었죠. 효율성, 질서, 그리고 사람을 위한 배려까지. 이 지하철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조나단은 말없이 카메라를 꺼내 주변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건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기록이야. 뭔가 중요한 걸 보고 있는 느낌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다르다고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 차이는 생각보다 더 깊고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서울 도착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강남역 인근에서 첫 인터뷰를 마친 뒤 저는 잠시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영국이라면 주변 카페나 호텔을 찾아가야 할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주저없이 지하철역을 향했습니다. 어제의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괜히 기대감 같은 것도 생겼습니다. 시청역으로 들어서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화장실이 아니라 고급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벽면은 정갈한 타일로 마감돼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공간 전체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면대 위에는 당신은 오늘도 충분히 멋집니다라는 문장이 담긴 액자가 걸려 있었죠. 거기서부터 이미 감성이 달랐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아주 조용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공기에는 냄새 하나 없었습니다. 세면대마다 자동 세정기와 핸드 드라이어가 설치돼 있었고 화장실 칸 안에는 필요한 비품이 전부 준비돼 있었죠.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청소를 하던 중년 여성 관리자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여기는 얼마나 자주 청소하시나요? 그녀는 자랑스럽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1시간마다 점검해요. 사람이 많을 땐 30분마다도 확인하죠. 그래도 시민들이 워낙 깨끗하게 써주셔서 수월해요. 그 말에 저는 한 박자 늦게 반응했습니다. 시민들이 깨끗하게 쓴다고요? 그건 영국에선 거의 듣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런던 지하철 화장실은 대부분 유료고 시설 상태는 늘 실망스럽죠. 저는 불현듯 90년대 초반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서울 이태원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외국인들이 기피하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관리자는 말했습니다. 외국 방송팀이라면 장애인 화장실도 꼭 보고 가세요. 저희는 거기에도 정말 신경 많이 써요. 그녀의 안내를 따라 이동했죠. 장애인 화장실은 넓고 조용했으며 벽면에는 안전 손잡이와 비상 호출 버튼이 빼곡하게 설치돼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세면대의 높이까지 조절 가능하다는 점이었죠. 그 순간 저는 하나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시설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공간 하나에도 사람을 향한 깊은 배려가 녹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광화문역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딱 출근 시간대였습니다. 런던이라면 이 시간대 지하철은 전쟁터처럼 변하죠. 밀고 당기고 자리 싸움에 짜증이 섞인 탄식까지. 그런 장면들을 예고하듯 카메라를 든 조나단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에 발을 디딘 순간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삼각형으로 그려진 바닥선 뒤에 정확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옆 사람과의 간격도 일정했고 새치기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신호음이 울리고 열차가 도착하자 모두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렸다가 질서 있게 타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이건 어떤 훈련이나 감시 없이 나오는 자연스러운 동작처럼 보였습니다. 열차 안에서도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한 노인이 승강장에 들어서자 몇몇 젊은이들이 말없이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서로 눈빛만 주고받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행동은 분명했죠.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문화야. 법이 아니고 규칙도 아니야. 그냥 이들이 살아온 방식인 거지.
조나단이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이런 자리 비우는 거 캠페인을 몇 번이나 했었는데도 안 돼. 그런데 여긴 아무도 시키지 않잖아. 그 순간 저는 현장 관리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질서 문화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관리자는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초창기엔 캠페인을 많이 했어요. 대기선도 안내방송도 반복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시민들이 알아서 지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벌금이나 단속 없어도 대부분 다 지켜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지로 지키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익숙해진 거였습니다. 반복된 경험이 쌓여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자리 잡은 것이었죠. 그때 지하철이 다시 도착했고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이 대기선 밖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한국 시민 한 명이 슬며시 손짓으로 줄 안쪽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말없이 무리 없이.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질서라는 이름의 문화다. 이 도시가 어떻게 이런 성숙한 공공의식을 갖추게 됐는지 저는 점점 그 답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서울역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 나오는 길에 역통로 한쪽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이상한 광경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터치하고 있었고 기계 앞에서 박스를 꺼내거나 넣고 있었죠. 처음엔 자동 판매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무인 택배기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저는 조나단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이미 카메라를 꺼내 들고 있었죠. 이건 분명히 기록할 만한 장면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영국에선 택배를 보내려면 아직도 우체국 영업시간에 맞춰 가야 하고 서류를 손으로 쓰고 긴 줄을 서야 하거든요. 줄 앞에 서 있던 젊은 직장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 기계 사용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찍고 받는 사람 정보랑 결제만 하면 돼요. 박스는 여기서 자동으로 나와요. 바로 집어넣고 문 닫으면 끝이에요. 그는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움직였습니다. 몇 초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났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 속도감, 그리고 간단한 절차. 정말 효율이라는 단어 외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무인 택배기 앞에 다가섰습니다. 저는 무심코 지켜봤습니다. 나이 든 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머니는 화면을 터치하고 택배를 박스에 넣는 동작을 아주 능숙하게 해내셨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 기계 자주 사용하시나요?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손주한테 간식 보내줄 때 써요. 밤에도 보낼 수 있어서 좋아요. 일주일에 2~3번은 오는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희 촬영팀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나단은 작은 감탄사를 흘렸고 저는 메모장을 꺼내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한국에서는 이런 무인 택배기가 전국적으로 1만 개 넘게 설치돼 있다고 했습니다. 연간 택배 물량도 36억 건에 달한다더군요. 이 수치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인상 깊었던 건 시간과 공간을 낭비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서울의 역은 단순한 이동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의 중심이자 기술이 사람의 삶에 얼마나 밀접하게 스며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장이었죠. 런던의 킹스크로스역이 떠올랐습니다. 플랫폼과 몇 개의 편의점이 전부였던 그 공간이 이곳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서울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단지 교통의 중심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촬영을 위해 다시 찾았을 때 저는 이 공간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처음 마주한 건 서울역 광장이었습니다.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이 위엄있게 서 있었고 그 뒤로는 유리로 된 현대적인 구조물이 자리하고 있었죠. 두 건물이 나란히 있는 풍경 자체가 이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역사 내부로 들어서자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층엔 카페와 편의점, 2층엔 대형 전자제품 매장,
그리고 3층에는 아예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서관이 여관에 있다고요? 책을 읽는 사람들, 조용히 노트북을 펼친 사람들, 출퇴근길에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시민들까지. 이곳은 단순히 기차를 기다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관리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역은 단순한 교통 허브가 아니라 생활의 중심이자 복합 기능 공간입니다. 하루 약 30만 명이 이용하니까요. 관리자의 말이 실감났습니다. 실제로 여관에서 대부분의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점심 식사, 쇼핑, 독서, 업무까지. 저는 이 공간을 작은 도시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우리는 수서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고속철도 SRT의 출발지로 알려진 이곳은 2016년에 개장한 신식 역사였습니다. 외관부터 서울역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 간결하고 현대적인 느낌. 내부로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비즈니스 라운지였습니다. 와이파이, 충전기, 조용한 회의 공간, 그리고 간단한 사무작업이 가능한 책상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 이용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공간 자주 이용하시나요? 그는 말했습니다. 출장이 많다 보니 일주일에 2~3번은 오죠. 출발 전 여기서 업무 정리도 하고 잠깐 쉴 수도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그의 말처럼 이 공간은 단순한 대기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하루 일정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공간이었죠. 식당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패스트푸드점부터 고급 한식당까지 골고루 입점해 있었습니다. 역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식사가 가능하다는 점, 이 또한 도시에 대한 배려처럼 느껴졌습니다. 조나단이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기차역이 아니라 도시 설계 그 자체 같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도시 생활을 압축적으로 구현한 복합 생태계였습니다. 역을 중심으로 생활, 소비, 문화가 자연스럽게 순환하고 있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 런던 킹스크로스역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붐비긴 하지만 그저 열차를 타기 위한 장소일 뿐입니다. 쇼핑도 식사도 어딘가 부족했죠. 그런데 서울의 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효율성, 편의성, 그리고 인간 중심의 설계. 도시를 바라보는 철학 자체가 다르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BBC 서울지국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촬영한 영상들을 하나씩 다시 돌려보며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조나단은 조용히 파일을 넘기고 있었고, 저는 편집본을 보며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공중화장실, 질서 있는 플랫폼, 무인 택배기, 복합 역사, 그리고 밤에도 살아있는 거리까지. 모든 장면이 제 머릿속을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런던의 책임 PD 마이클과 화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리 받아본 영상들을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앤드류, 솔직히 이렇게 인상 깊을 줄은 몰랐어. 서울이 이 정도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기 전에는 그저 기술만 발전한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기술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사람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게 완전히 달랐어요. 마이클은 조용히 제 말을 듣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너한텐 뭐가 가장 인상 깊었어?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사실 하나만 꼽기 어렵지만 굳이 말하자면 사람이에요. 서울의 시스템은 전부 사람을 향하고 있었어요. 효율도 디자인도 편의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었죠. 그 대답을 내뱉는 순간 저는 우리가 만들 다큐멘터리의 핵심 메시지를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 강국이 아닙니다. 그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를 아는 나라였습니다. 모두가 데이터를 이야기할 때 이 나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나레이션을 직접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야경 장면 위에 흘러나올 문장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단순한 교통 시스템의 우수함을 넘어 이 도시가 보여준 건 사람을 위한 진짜 설계였다는 점. 복잡한 기술을 간단하게 녹여낸 배려. 시민 스스로 지키는 질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의 힘. 쓰면서 자꾸 떠오르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저에게 먼저 다가와 설명해주던 시민. 실수한 외국인에게 웃으며 안내해준 영무원. 공중화장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관리자의 표정. 말없이 자리를 양보하던 젊은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거대한 신뢰를 만든다는 걸 저는 이 도시에서 배웠습니다. 서울을 처음 찾았을 때 저는 그저 관찰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도시의 구조, 문화,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사람으로 떠나게 되었죠.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배려에서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그 사실을 한국이 조용히 세계에 증명하고 있다는 것도요. 지금까지 서울에서의 경험을 전해준 앤드류 포크너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 공공시설, 시민의식처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이 기능들이 한국을 진정한 선진국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익숙해서 오히려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환경이 누군가에게는 충격이고 또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전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국뽕숭아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